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11월 열린 아카데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해 드린 대로 오늘은 그 삼성에서 만든 그 세계적인 미술관이죠. 리움 미술관에서 도슨트로 재직하셨던 우리 박호 선생님 모시고 글로벌 K아트 왜 단색화인가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저희 본당 총회장이신 이성주 리노 회장님 모시고 간단히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년 2월부터 시작한 열린 아카데미가 이제 드디어 다음 달 12월에 이제 마지막 강연 앞서서 오늘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삼성의 유명한 미술관이 둘이 있죠. 호암 미술관 그리고 리움 미술관. 그 리움 미술관에서 이제 도슨트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전문 해설사로 이제 일하셨던 박호선 강사님을 이제 모셨는데, 저희가 그 몇 년 전에 저희 대학 동기 모임에도 한번 초빙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리움 미술관에서 바로 작품을 보면서 하는 게 낫다 해서 저희가 단체로 와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성당에서는 그럴 수 없는 처지라 약간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오늘 그 전문가의 해설로 한번 그 명화들 한번 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 드렸는데요. 예, 박호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선배님의 소개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조금 낯설은 분야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세계적으로 K아트가 글로벌화 돼가면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죠. 그에 상응하면서 우리의 이 미술계도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계 속의 단색화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 단색화를 소개하기 전에 우리 오신 분들이 이 회화에 대한 기초를 조금은 들으셔야 이해가 오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추상화의 역사를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구상에서 추상으로 변화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중세나 그 왕정 시대에는 대부분이 그들의 권위와 원리에 의해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 그 제도였죠. 그러나 사진술의 발달과 또 이런 계급제도의 변화, 산업혁명으로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그림 그리기의 그 관습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심리와 영역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 교회나 성당에서는 당연히 그 성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게 됐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왕정시대나 이렇게 기존 질서의 왕을 위해서 그려야 되는 이런 이제 형식적이었지만 점차 이 그림은 너무 잘 아시죠? 뭐죠? 그 모네 해돋이. 그러니까 이 당시가 되면 물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이 짜서 그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기존에는 그 실내에서 그릴 때는 뭐 해는 노란색이어야 되고 하늘은 파란색이어야 되고 이런 기존 질서가 있었잖아요. 관습적인.
그런데 밖에 나가 보니까 시시각각 계속 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눈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그려보는 것도 하나의 다른 관점이겠다. 이런 이제 새로운 파격적인 시도가 일어나게 되고, 또 사진술이 나오게 되면 사진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이미지, 그려야 하는 이미지를 대신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작가들이 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게 되는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은 역할이 내부 속으로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사회적으로 원하는 것보다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뭐 고흐의 감정 상태를 많이 드러나는 인상파, 또 후기 인상파 세잔의 그림들이라든가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세잔을 그 시초로 해서 추상회화의 본격적인 시도가 됩니다. 그 전에는 그림을 그릴 때 대부분 어떻게 그렸죠? 원근법이나 명암법에 의해서 내가 여기서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는 저기 거리가 이렇게 되고 내 눈은 이렇게 가까이 보이고 멀리 보이고, 이렇게 원근법이나 명암법이 하나의 그 규칙처럼 되어 있었지만 그런 시시각각으로 내 눈으로 볼 때는 다양하게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잔은 이 미술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 가지고 있는 원이나 선, 면을 이용해서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잔은 사과를 엄청나게 많이 그린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도 보고 요렇게도 보고 전지적 시점에서 한번 바라보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카드놀이 하는 사람의 요 작품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엄청난 가격에 이제 팔렸죠. 지금 현재 4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명암을 이용해서 이 평면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피카소가 해체하기 시작했죠. 나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뒤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 하면서 이제 해체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입체파들이 나오고, 또 이 평면 속에서도 이 색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작품의 시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 내면 속의 상태를 그려가면서 그 순수한 상태, 미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순수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뭘까? 내 감정의 상태도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것을 순수한 상태로 한번 표현해보자. 그래서 원선면에 아주 가장 순수한 이런 검은 사각형이나 흰 바탕이라든가 또 몬드리안의 3가지 색깔과 점, 선, 면을 이용하는 이런 아주 도형적인, 굉장히 잘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상회화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뉴욕에 가서 고층 빌딩의 직선을 보면서 이 몬드리안이 감명을 받아갖고 이 리듬감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뉴욕에서 굉장한 안정감을 느꼈다고 해요. 이런 직선의 미학을 보면서 본인은 또 안정감을 느낀 가장 순수한 경지를 느꼈다고 하고, 또 뜨거운 추상 같은 경우에는 내면의 질서를 미술이 가지고 있는 점선면이 아니라 음악과 같은 리듬, 음악은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이 상상하는 그런 모든 형식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면의 감성 상태를 이 미술로 좀 표현해보자 해서 칸딘스키의 이렇게 음악과 같은 작품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네, 고전적인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추상회화가 이렇게 선과 면의 질서를 통한 차가운 추상과 내면의 음악과 같은 원리를 표현하는 뜨거운 추상이 나타나게 됐는데, 점차 이제 유럽에서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작가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우리들이 생각하던 회화의 이미지라든가 또 원근법이나 명암법에 의해서
아주 아름답고 또 심상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회화 세계가 파괴되고 또 이미지가 파괴되고 또 기존의 이 상품들을 새로운 예술 세계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미국에서는 추상 표현주의가 일어나게 되는데 추상 회화에서 이제 표현이 하나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미국적인 그 거대한 땅에서 일어나는 원시성이라든가 그러한 강렬한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상 회화와 맞물려서 추상 회화를 탄생시키게 되는데요. 당시 1930년대는 대공황의 시기가 와요. 2차 대전 후에. 그래서 작가들이 살아가는 길이 좀 막막했어요. 그래서 이 커다란 그 빌딩이나 벽면에다가 벽화를 그리는 이런 일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작가들이 이제 거대 화풍의 이런 그 미술 세계로 들어서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데, 이런 잭슨 펄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구겐하임의 후원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그 샛별이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무명이었는데, 그래서 이 작가는 기존의 물감을 이렇게 짜서 뭐 또 밖에 나가서 그리기도 하고 물감을 짜서 그렸는데, 이번에는 페인트 통을 가져다가 이 회화의 캔버스를 세워놓고 대부분이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닥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물감통을 막 놓고 구두를 신고 올라가서 이런 막대기로 물감을 그냥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액션 페인팅이라 그러는데, 이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에너지와 또 이 캔버스의 전면에다가 원근법, 명암법 다 파괴시키고 하나의 그 올 오버라 그러죠. 이걸 전면으로 추상의 전면적인 회화를 그려넣기 때문에 올 오버 화풍이라 그러는데, 저렇게 구두발로 올라가서 막 흩날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 감정이고 나의 에너지야 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초창기에 사람들이 감흥을 얻을까요? 네, 이렇게 파괴적인 이미지가 나오면 초창기엔 사람들이 낯설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문화적인 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어제 락밴드 페스티벌에 갔다 왔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 성당에 왔어요. 그러면 양쪽이 굉장히 그 문화적인 갭과 또 의식 구조가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각각 여러 곳에서 경험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있는 장점과 또 좋은 점들을 선취해서 또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아트라는 것이 낯설지만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또 나의 사고가 정지되어 있을 때 그림을 통해서 한번 깨트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되고, 또 그림을 통해서 작가를 통해서 작가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나의 세계와 타인의 세계를 소통할 수 있는 접합점을 가까이 두고 또 볼 수도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트 컬렉션이라는 것이 낯설기도 하겠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또 누군가가 이 상품 시대에 수도 없이 수백 개, 수천 개씩 매일매일 찍어내는 공장의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유일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현 시대에서는 아트 작품밖에 없어요. 이 아트 작품을 내가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만든 그 사람의 에너지와 나의 에너지를 동시에 소통하면서 내 곁에 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아트밖에 없습니다. 미술 작품밖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가을의 리듬 넘버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이게 강단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조금 어렵긴 한데 멋있어요? 아니면 느낌이 오나요? 가을 같죠? 네, 가을 같은데 저는 가을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독서를 읽어야 되는 그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시간이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이 잭슨 폴록의 가을을 보면 너무 격정적이에요. 그래서 아, 이 사람에게 가을은 격정적이구나. 그래서 어떤 새로운 느낌, 가을을 기다리는 또 낭만의 설레임, 또 뜨거운 열정 이런 걸 또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면 또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품이 왜 이렇게 비싸? 근데 이 작가는 생존해서 만들 수 있는 작품은 아무리 많아도 뭐 몇백 개? 1000개? 그렇게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의 그 사업을 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생산해내는 작품 수는 굉장히 극소수고 희소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누군가 소장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또 그런 작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가격은 이렇게 되는 거고, 현실 세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트 작품을 볼 때는 자신의 취향과 또 현실 세계의 이런 트렌드와 자본주의 시장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보면 또 흥미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윌렘 드쿠닌 같은 작품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기존에 비너스로만 통하던 여성 상들을 이렇게 아주 희한하고 뭐 좀 괴기스럽기도 하고 또 뭐 어떤 그 거리의 여성 같기도 한 이런 이미지들이 강렬하게 나오는데요. 사실 캔버스에서 여성의 이미지를 비너스 같이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고 이런 이미지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본인의 용감한 태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시장에서 팔고 최고의 가치를 받겠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은 대단한 혁신이에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나 다 지금 예쁜 꽃그림을 그리고 있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정형적인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데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혁신이고 용감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대 작가들을 아방가르디스트라고 합니다. 아방가르디스트, 그러니까 관습적인 틀을 깨서 새로운 세계를 내가 열어나가겠다라는 하나의 자처하는 의미로 아방가르디스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때 3, 40년대 우리 한국 시대에는 굉장히 근대적인 여성의 그 역할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기존의 이미지에 완전히 몰입돼 있었죠. 여성들이. 그래서 그 활동하는 여성들이 사회에서 제지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러한 혁신을 작가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새로운 시도였어요. 그래서 윌렘 드쿠닝의 이런 생면을 통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들이 또 놀랍기도 하죠. 또 이러한 색을 통해서 나는 유대인 주이시였는데요. 2차 대전을 통해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한 그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신의 세계를 굉장히 추구하는 마크 로스코의 작품은 이렇게 생면을 통해서 가장 순수한 그 신의 경지의 상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가장 고양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해서 말년에는 다 검은색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검은색을 통해서 이 작품을 러스커 채플에 지금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신자들께서 여기 러스코 채플에 가서 마크 로스코 작품 앞에서 굉장히 명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또 나름 세계의 새로운 정화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러스코 같은 이런 생면화를 통해서 새로운 순수한 세계를 표현하는 추상의 작가들도 있는데요. 말년에 이제 자살하기 직전에 이 피를 연상시키면서 이렇게 한 작품도 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추상 표현주의자들이 너무나 마음속에 이 강렬한 에너지와 이 자신의 정서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마크 로스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살하는 행위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그 젊은 작가들이 아니 그림 속에 내가 왜 이렇게 감정 상태를 표현해야 되고 이미지도 아닌 이 추상성의 세계를 이렇게 끝까지 몰고 나가야 되나? 이런 이제 젊은 작가들이 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감정 상태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에 가장 가지고 있는 순수한 상태, 그 경지만을 나는 내 감정 상태를 다 제거해서 그냥 검은색, 푸른색, 아주 깨끗하고 심플하죠. 그러면서 여긴 내 감정이 들어있지 않아 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흰색이라든가 또 이런 아주 세심한 이 선으로 표현하는 이런 경지도 있고 또 뭐 아주 엣지 표현이라 그래갖고 색을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런 생명 같은 리듬감을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공장 주문을 해서 그냥 그 물질의 느낌만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 내 감정을 다 제거하면은 물질만이 남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물질만을 표현하는 그 상태를 이제 표현하기 시작해서 이것을 미니멀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스트들은 내 감정을 표현할 필요도 없고 또 내 에너지를 캔버스에다가 쏟아놓을 필요도 없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그럼 뭐 공장 주문해서 디자인식으로 하면은 간단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 인간의 심리와 손길을 다 제거한 채 공장에다 주문해서 아주 가장 심플한 상태의 디자인적으로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도널저드의 이런 미니멀리즘 작품들, 이런 작품들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요즘에 그 클래식한 가구들은 이렇게 장식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이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통해서 이 대중성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이게 공장 주문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미니멀리즘의 아티성이 이제 가구에 적용이 돼서 지금 현대 건축물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생활 디자인들은 다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요즘 심플하지 않고 단순하지 않은 디자인들은 다 싫어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이 미니멀리즘이 생활 깊숙이에 침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이 아트 작품을 생산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미니멀리즘은 누가 생산했다고요? 네? 공장에서요, 그렇죠? 근데 공장에서 나오는 상품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이죠, 똑같은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하게 되면 개성이 사라져요. 개성이 사라지면 사람의 심리가 제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니멀리즘은 항상 작품을 할 때 이 똑같은 심플한 디자인에 반복을 하게 되면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를 다 제거해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니멀리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이런 간단한 것을 어떤 공간에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라진 디자인이죠, 그렇죠? 내 심리가 사라진 거니까 나는 이것을 말하고 싶어, 나는 이것을 당신들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품을 어느 공간에 놔두면 이 작품들은 그 공간 속에 융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햇빛이 많은 곳에 났다든가 아니면은 햇빛이 어두운 곳에 났다든가 아니면은 아주 높은 공간에 놨다든가 그럴 때마다 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 상태에서 우리들은 햇빛이 많이 들어올 때 이 작품을 바라볼 때의 나의 심리와 햇빛이 없을 때 바라보는 나의 심리가 달라지게 돼서 이 작품은 자신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역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나의 심성을 다양하게 적용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인간관계에서도 나를 많이 드러내지 않아도 흡수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잖아요. 그런 이제 그 미니멀리즘의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도널드 저드는 자신의 작품을 미술관을 어디다 만들어 놨냐면요. 사막에다 만들어 놨어요. 사막에다 갖다 놓으면 그 허벌판 사막에서 아침 낮에는 햇빛이 쨍쨍하고 밤에는 굉장히 춥잖아요. 거기서 느껴지는 그 작품이 가지는 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광활한 매력과 또 그 햇빛의 양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매력. 그래서 이 미니멀리즘의 특징이 또 이런 데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프랭크 스텔라는 이것을 이제 그 주문 제작을 하다 보니까 캔버스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점차적으로 이 나무 같은 데다 그리면서 반부조로 합니다. 부조.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꼭 캔버스 평면에 내가 갇힐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그 부조로 이제 그 다양한 물건들을 사용하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미술사적으로는 오브제라고 해요. 오브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많이 보시죠, 그렇죠? 입체적인 오브제 작품들을 캔버스를 벗어난 이런 오브제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작품들을 사실은 가까이 놓고 우리가 보면서 같이 감상을 하면서 보면 참 재미있고 실감이 나는 시간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로만 보니까 조금 낯설기도 하고 실감은 좀 안 나는 좀 아쉬움이 있죠. 이렇게 오브제로 표현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드식으로 해서 아주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미니멀리즘이 바뀌면서 요 미니멀리즘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 근대 회화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근대 회화는 초창기에는 일제시대 때 대부분의 작가들이 일본에 가서 작품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가들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글로벌 시대 속에서의 어떤 그 너무나 많은 사조를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그런 아주 불편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꺼번에 이 작가들이 받아들이면서 이제 자신의 작품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굉장히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일본에 갔는데 뭐 2년 만에 그동안 고미술만 보다가 서양예화를 봤는데 뭐 인상파 그림도 보고 입체파 그림도 보고 추상예화도 보고 뭐 추상 표현주의도 보고 다 그 그림들을 한꺼번에 보고 배우면서 스킬들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나라도 잃은 상태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작가들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면서 당시에 그들을 답습하는 작가들도 있었지만 그 서양 회화를 답습하는 작가들도 있었지만 또 나 자신의 정체성, 한국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또 작가분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누가 있죠? 김한기 작가는 누구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 김한기 작가는 일본에 가셔서
그 처음에는 추상회화의 매력을 느껴요. 서양의 추상회화. 그래서 이제 추상회화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작품 세계를 전개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또 한국적인 정서도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그 이중적인 역할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렇게 조금 전통적인 작품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게 굉장히 전통적인 그림인데 그림에 익숙진 않지만 지금까지 조금 추상회화를 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작품을 보면 신선해요? 왠지 좀 고답적인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작품을 많이 보고 산다는 것은 또 내가 사지는 않더라도 여러 작가들을 접하고 작품을 접하다 보면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형적인 틀을 깨면서 새로운 세계를 나 자신이 자꾸 받아들이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 늙지 않는 비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정신이 계속 깨어나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초창기에는 이제 추상적인 표현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오시면서 내가 추상성을 표현하면서도 한국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의 전통적인 십장생이라든가 또는 이 다랑아리라든가 매화라든가 이런 작품을 통해서 이런 것은 추상도 아니고 반구상이라고 합니다. 구상과 추상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이 마티에르가 굉장히 두터워요. 두껍게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참 매력적이죠. 근데 시간이 그렇게 흘러도 좋은 작품들은 고답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계속 신선하면서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그게 이제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면 볼수록 신선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예, 되게 이제 이렇게 달과 푸른색과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해서 프랑스 시대를 거치면서 프랑스에 가서도 한 번도 그들의 작품을 보러 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자신이 이 한국의 정통성에 영향을 받을까봐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 애착을 가지시고 이 전통적인 이 소재에 많은 힘을 기울였었는데,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그 상파울로 전시에 갔다가 그들의 추상회화를 보면서 조금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뉴욕으로 가면서 그 홍대 학장의 최고 자리도 그만두시고 내가 뉴욕에 가서 정말 세계적인 최고의 작품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제 뉴욕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힘든 시기죠. 그 무명의 시간을 또다시 지내야 되잖아요. 뉴욕에 가셔서 새로운 화풍을 또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전묘법 시리즈인데요. 이 전묘법 시리즈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단색화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 미술 세계에서는 그 궁중의 화가들은 왕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 화가였지만 양반들은 자신의 수양을 쌓기 위해서 수묵화를 그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수묵화는 색을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자신의 다양한 감정 상태를 가라앉히고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 돌을 닦는 기분으로
그림을 그려놓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수묵화라고 그러죠. 색감이 다 제거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수양을 쌓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는 그런 그 문인화적인 선비적인 정신의 세계가 요 단색화에 이제 담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묘법 시리즈를 보면 이렇게 노란색도 그렇고요. 이제 최고의 작품이죠. 파란 푸른색. 그러면 이 김한기 작가가 이 전묘법 시리즈를 그리기 위해서 이 거대한 화폭에다가 작품을 하는 과정이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시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면포가 다 캔버스가 있으면 밑칠을 얇게 합니다. 얇게 한 다음에 요 하나하나가 네모를 그려야 돼요. 네모를 그리고 그 안에 점을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점 찍는 것도 아니고 네모를 그리고 점 찍고, 네모를 그리고 점 찍고, 네모를 그리고 점 찍고, 네모를 그리고 점 찍고. 하루에 얼마나 작업하실까요? 굉장히 고된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캔버스를 대부분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붓을 들고 계속 네모 그리고 점 찍고, 네모 그리고 점 찍고, 네모 그리고 점 찍고. 이거 하실 수 있는 분 하루에 3시간씩 하실 수 있는 분 30분도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을 반복의 행위라고 그러거든요. 반복의 행위. 절에 가면 스님들이 참선을 하실 때 계속 반복의 행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날 해야 되는 참선의 행위를 뭐 몇 시간 또 몇 시간 계속 그 행위를 하다가 보면 우리들이 어떤 그 반복의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 나를 잊게 된대요. 나를 잊게 되고 그 속에 몰입되는 몰입의 경지가 되면 하나의 그 합일의 경지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그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뭐 도가 텄다? 도가 통했다? 이런 순간이 온다는 것이 바로 자신이 사라지고 이 우주나 사물과의 어떤 합일된 경지에 오르게 되는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행의 과정을 이 그림을 그리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김한기 작가는 이것을 그리기 위해서 무수한 물감의 에너지와 자신 신체의 에너지와 캔버스를 통해서 나의 시간의 반복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가면서 이 캔버스 속에서 내가 몰입이 되고 이 캔버스와 우주와 합일이 되는 하나의 경지로 들어가는 이런 순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 김한기 작가의 작품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도 이 시간이 지났어도 항상 마음속에 울림으로 남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우리들이 이제 그 누구나가 다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이고 또 우주의 미세한 존재이지만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에너지가 돼서 너와 내가 같이 빛나는 순간 또 함께 있어서 이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 우주의 기운 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느낌이 오시나요? 네, 그래서 한국의 작가들, 단색화 작가들이 서양의 작가들과의 차이점이 이때부터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구상화가 들어오고 추상화가 들어오고 그 영향 속에서 우리의 오브제를 통해서 정체성을 표현하려고 노력한 결과 우리들 이 역사성에서 이루어온 그 도교 사상이라든가 또는 문인화 사상이라든가 또 불교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간과 자연과 물질이 합일이 돼서 우주의 기운으로 되는
하나의 공존 사상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좀 지루했지만 서양의 추상회와 미니멀리즘을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왜 얘기를 드렸을까요? 서양과 동양의 차이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조금 낯설고 지루하지만 제가 시간을 가졌던 것은, 아까 액션 페인팅 작가들은 이건 나야! 그리고 막 흩뿌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또 그 다음 세대는 뭐라 그랬어요? 아, 피곤해. 나 그냥 물질만 볼래. 그리고서는 공장에다 주문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감정을 싹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물질이 항상 뭐예요? 대타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서양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이나 물질은 하류예요. 인간보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가들은 그런 사상들을 깨뜨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지. 이 우주는 자연과 공존하는 세계이지, 뭐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니까 뭐 공장 주문해서 다르게 볼래. 뭐 너는 색깔일 뿐이야. 이런 거를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기본 구조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이나 감정 상태 속에서. 그래서 김한기 작가의 이런 전묘법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제 이 작가들이 글로벌하게 커가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톡톡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 BTS의 RM이 김한기 작가를 또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 우리나라 작가들을 좋아하니까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여기 이제 십장생을 그려놓은 김한기 작품인데요. 이렇게 전 세계 속에 알리고 있어요, RM이. 그래서 또 굉장히 대단한 홍보 효과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 RM이 여기 일산 출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정말 열심히 미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냥 돈 있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작가를 이해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컬렉션을 하고 또 여러 작가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을 봐서 제가 굉장히 아주 마음으로 흐뭇해하는 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렇게 그 김한기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산을 추상적으로 다양한 컬러를 통해서 우리의 산을 추상적으로 이렇게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봐도 우리 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추상적으로 간략하게 표현해도 이 색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유영국 작가의 아주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평생 산만 그리셨어요. 좋으시죠? 예. 저는 이 작품을 보면 산 어느 속에서 계곡 속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굉장히 아름다운 그 정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런 작품들을 보면. 이 작품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 붉은색이 가져다 주는 어떤 생동감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유영국 작가의 또 RM이 엄청 좋아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 근대 회화를 열어간 김한기 작가와 유영국 작가를 이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후세 작가들이 전면적으로 이 작품을 전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정신 상태는 머무르게 되고, 항상 과거의 것을 옳다고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 틀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전통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폐해적인 상태도 오잖아요. 근데 계속 이 국전에서 전통적으로 구상화를 그린 작가들만 계속 대상을 주고 막 이런 그 답습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김한기 작가가 이런 노력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작가들이 국전에 작품 내는 거를
반항을 하고 덕수궁 돌담에다가 이렇게 자신들의 그림을 새롭게 전시하면서 추상회화를 우리는 이제 새롭게 전개하겠다라고 이제 그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후 세대의 작가들이 어둡고 또 그 폐허의 상태를 이렇게 두꺼운 질감 마띠를 통해서 이 우리의 현상을 반항적으로 이렇게 그려내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박서보 작품인데 이 작가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전쟁 후에 젊은 작가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또 한편으로 일본에서도 새로운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동양만의 유일한 장점인 동양적인 사상, 자연과의 합일 사상을 새롭게 전개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중심에 또 이유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한 작가는 일본에서 활동을 했지만 사실은 한국 사람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시다가 일본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미술 공부를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 미술 세계로 발을 들여 놓게 되시는데 당시에 이 모노화 사상이라 그래서 서양의 미니멀리즘, 아까 미니멀리즘은 물질에만 집중한다 그랬죠, 그렇죠? 작가의 손길은 가지 않고 그런 미니멀리즘의 가장 간단한 작가의 손길이 가지도 않으면서도 서양적인 예술적 표현, 서양적인 미니멀리즘 표현을 통해서 동양 정신을 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모노화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유한 작가는 뭐가 있어요? 철판이 있고 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철판하고 돌은 작가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철판 공장에서 만든 거 가져오면 되고 돌은 그 주변에 있는 거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리고 철판 위에다가 이렇게 돌을 탁 올려놔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 돌은 모든 자연의 요소를 품고 있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합니다, 돌이. 그래서 이 돌은 자연을 뜻합니다. 그리고 철판은 인간이 만들어간 문명을 뜻해요. 그러니까 손길은 가지 않으면서 이 자연과 문명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효한 작가의 작품을 우리가 감상하러 가면 이게 조금 아쉽죠, 그렇죠? 감상을 못 하고 있으니까. 자, 철판이 놓여져 있고 돌이 있는데 거기에 이효한 작품을 제가 보러 갔어요. 그러면 철판과 돌과 제가 삼자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과 철판과 내가 동시에 만나면서 우리의 소통이 시작이 되고 공존이 시작이 되고 자연도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 문명은 자연에 의해서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고 인간은 자연과 문명에 의해서 존재하는 삼각관계가 대등하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유안의 특별 전시를 해주었는데요. 이 정말 옛날의 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모던한 작품이 여기 속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조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철판이 있고 돌이 있고 거기에 오는 많은 관람객들이 있고 서양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인간과 문명을 따로 보고 자연을 수단으로 보지만 우리는 공존으로 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지금 여기 베르사유 궁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돌을 옮겨서 지금 여기 북악산에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 돌의 정체성이 바뀔까요?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렇죠? 제가 이 성당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새로운 관계예요. 굉장히 좋은 관계죠, 그렇죠?
근데 제가 다른 곳에 가면 제가 바뀌나요? 전 바뀌진 않죠. 근데 새로운 관계를 또 맺기를 하죠. 그렇죠? 이런 대등한 관계 맺기. 나는 변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대등한 관계 맺기를 또 이유한 작가는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유리를 깨는 문명이 깨져가는 이런 혁신적인 작품도 볼 수가 있고요. 우주의 원리라는 것은 점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렇게 점을 무수히 찍어 나가고 또 선을 통해서 우주가 존재한다는 점선면의 대화와 또 이 우주의 에너지가 강하게 움직이는 바람의 에너지, 이건 바람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응이에요. 서로 간에 이 캔버스 속에서 존재해 나가는 아주 긴장감이 있죠, 그렇죠? 예, 관계 맺게 하는 그런 점 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점 하나에 무슨 나도 그리겠다, 막 이러는 이제 사람들 꽤 있어요. 진짜 저건 나도 그리겠다. 나 집에 가서 한번 그려봐야지.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러죠. 그러면 집에 가서 그려보세요. 이렇게 되나? 그런데 안 돼요. 이것은 작가가 그만큼 굉장히 많은 철학적인 사유를 거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이 속에다가 품어넣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또 고유성이 있거든요.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고유성, 그것이 이 작품 속에 녹아나 있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한번 보고 내가 점을 찍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대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이우한 작가의 작품 여러 번 많이 보셨죠? 지나다니시면서. 그쵸? 낯서신가요? 낯설어요? 지금 어느 곳이나 다 많아요. 백화점에 가도 많고 또 복제품들도 굉장히 많고 또 여러 곳에서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근데 아까 김한기 작가 작품은 좀 눈에 익으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유한 작가의 작품도 이제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좀 이렇게 강렬하게 색깔을 넣어서 조금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산 있잖아요, 그렇죠? 부산에도 이유한 미술관이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 니스에서도 또 이유한 미술관을 또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이유한 작가는 또 나오시마 섬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오시마 섬 아시나요? 그 예술의 섬, 그 폐허가 된 섬을 전체적으로 다 미술관으로 만든 섬이 있거든요. 나오시마. 그 여행 패키지에 많이 나와요. 한번 가시면 되게 좋은 시간이 되실 거예요. 거기 이유한 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유한 작가는 전 개인적으로 이 와인 색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유한 작가는 사실은 일본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작가들보다 더 먼저 또 더 빨리 글로벌 작가로 클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던 좀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와인에 무통 이 비싼 와인에서도 이제 이유한 작가의 이 작품이 이 아트 시리즈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통 수묵화의 문인 사상들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그 다양한 감정 상태를 제거해 가면서 수양을 쌓으면서 여기로서의 그림을 그리던 문인 사상이 김정희 작가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그 문인의 향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야지만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아도 그 속에 묻어날 수가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인들이 지녀야 될 덕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옛 고미술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김한기 작가나 이유환 작가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박소보 작가가 이제 그 청년들의 그 국전 반대 사태를 일으키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전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소보 작가가 이제 그 주창자의 하나의 그 독보적인 리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예, 그건 아시네요, 그렇죠? 예, 박소보 작가 워낙 인기가 많으시고 또 제주도 가면 기지재단도 있고 워낙 평생 정말 열심히 그 우리의 우리만의 그림 세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힘든 시기도 많았지만 정말 역경을 딛고 이 말년까지 큰 작품을 만드셔서 지금은 이제 하나의 그 김한기 작가를 이어서 대가로서의 반열에 오르시게 되었다고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박소보 작가의 작품은 초창기에는 아까 국전에서 보았듯이 이제 그 전쟁 후에 두꺼운 마띠에루로 어둡고 강렬했지만 점차적으로 이 문인화적인 사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에 이제 주목을 하다가 아들이 글씨를 네모칸 안에 쓰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막 이렇게 찍찍찍찍 거버리더래요. 화가 나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박소보 작가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포기라는 것이 있구나. 포기. 내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의 순간이 있구나. 그런 걸 이제 깨달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뭔가를 캔버스 속에 막 이야기를 하고 집어넣고 뭔가를 하려고 너무 노력을 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이런 포기라는 것도 있구나. 무상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구나. 내가 뭔가를 주장하지 않아도 그 속에 무념의 세계라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내 작품이 뭔가를 의도하지 않은 상태의 선을 한번 그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연필로. 그것을 연필 묘법이라고 합니다. 물감을 칠하고 마르기 전에 이렇게 연필로 그게 되면 물감이 조금씩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연필 묘법 시리즈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보시면 아무 생각 안 드시죠. 그렇죠? 뭐 애들이 낙서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정말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연필 묘법을 통해서 자신을 단련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이것을 계속 연필을 긋다 보면 아까 김한기 작가 어떻게 했죠? 점을 찍으셨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박소보 작가는 어떻게 하죠? 연필로 긋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본인의 활동이에요. 본인의 활동인데 뭔가를 말하지 않았는데도 또 뭔가 말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아이들이 노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뭔가 도를 통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애매한 이런 이제 경지에 이 연필 묘법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잠깐 옛날의 도자기를 보면은 조선시대에 분청사기가 있어요. 분청사기. 청자는 왕을 위해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귀족들이나 왕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고 또 그 이미지 속에 추구하는 그 도교 사상들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청자에는. 그리고 아주 그 색을 잘 구워냈어야 해요. 그런데 그 청자가 사라지면서 조선시대에는
유교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 국가가 아니고 유교 국가다 보니까 또 유교 사상인 백자를 굽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청자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 청자가 사라지면서 지방의 평민들이 사용하는 분청사기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분청이라는 건 뭐냐면 청자가 그 고려시대만큼 예쁘게 못 나오죠. 이게 정교하게 못 만들다 보니까 이 귀족들이나 왕을 위한 도자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 청자 색깔이 푸르둥둥하고 안 이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백자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거기다가 하얗게 분칠을 합니다. 기존의 청자 방식에다가 분칠을 해요. 그래서 그걸 분청사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이게 정성을 들일 필요도 없으니까 이미지를 만들 때 그냥 슥슥슥슥 해버려요. 도공들이 전문 그림 그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굽고 하얗게 백토를 분장을 한 다음에 그냥 슥슥슥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치 이런 선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박서보의 연필 묘법이 분청사기의 그런 선묘 같은 느낌, 이런 느낌도 들고, 또 점차적으로 박서보 작가는 연필 긋기를 하다가 우리의 전통적인 이 한지를 사용해 보면 어떨까? 이 유화 물감이라는 것은 뭔가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에 섞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물과도 융화가 안 되고 뜨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두꺼운 마띠에르가 필요하고, 근데 이 한지는 계속 물이나 색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지가 굉장히 오래 가면서도 질기면서도 또 이 곰팡이도 안 슬고 보존력도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인 한지를 이용해서 나의 작품을 한번 이렇게 수행하는 의미로 해보자. 그래서 한지를 물에 적신 다음에 그것을 캔버스에다가 붙여서 또 이런 그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모양을 뚝뚝 찍고 칠도 하면서 한지의 이 묘법을 새롭게 또 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지 묘법을 하면서 붉은색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작품을 활동을 하시다가 나이가 드셔서 70세에 일본에 가셨는데 단풍을 보신 거예요. 내가 이 나이가 들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트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거라고요. 내가 여기서 이 검은색과 흰색의 문인화적인 수양 정신으로만 멈출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의 아름다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으로 새로운 생명력을 내가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드디어 색을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박서보 작가님께서. 그래서 이 박서보 작가님의 시그니처는 붉은색이에요. 레드. 그래서 작품값이 가장 비싸죠. 그래서 이렇게 루이비통에서 콜라보해서 백도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주도 유채꽃색. 예쁘죠? 이게 다 한지예요. 한지를 물에 적신 다음에 캔버스에 다 붙여서 긴 막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그어갑니다. 이 작업이 그냥 한번 쭉 끄면 선이 그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작업하셔야 선 하나의 이 고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고랑고랑을 만들어가는 이런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홍시색이라 그래요. 홍시 색깔. 또 요거는 공기 색깔. 우리가 숨을 쉬고 보이진 않지만 항상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이 나와 더불어 사는 공기색. 분홍색. 또 이렇게 그 제주도 기지재단도 하시고. 그래서 박서보 작가님의 이런 한지 작품을 통해서 김한기 작가님의 그 수행의 정신이 답습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단색화 작가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작품 활동을 할 때는
그렇죠. 너무 공부를 잘하셨어요. 반복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material,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긴 시간. 그것을 통해서 우주에 합일되어가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작품의 세계. 그러니까 이 단세카 작품은 그림을 너무 잘 그려, 또는 이미지가 너무 좋아, 또는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작가의 이런 세계를 통해서 우주의 기운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론, 또 우리의 세계를 읽어가는 명상적인 세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내시면 좋고요. 박서보 작가가 한지를 통해서 이 흡수하는 매력을 표현한 것은 자신이 이 현대 작가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복잡하고 스트레스성을 캔버스 안에 막 쏟아붓는 게 너무 싫다고 하세요. 그 작가의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꼭 보고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는 모든 스트레스를 내가 받아들여 주겠다. 그래서 내가 흡수하는 입장이 되겠다. 그래서 명상의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영근 작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단세카 작가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글로벌 작가 중에 김한기, 이유환, 박서보, 윤영근. 윤영근 작가는 김한기 작가의 사위예요. 맞사위. 이 윤영근 작가는 엄벌 시리즈라 해서 마포에다가 갈색과 푸른색을 기름을 많이 섞은 다음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보면 빛이 쭉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한 명상의 경지로 들어서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윤영근 작가는 그 서양적인 미니멀리즘은 아주 단순한 이 표현에 아주 전통적인, 마치 그 갈색이 가지고 있는 토담 같기도 하고 또 항아리 같기도 하고 또 우리의 옛 어떤 그 기물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나면서도 굉장히 그 심플한 표현 속에서 빛이 막 나오면 이 기독교의 어떤 그 빛이 나오는 듯한 느낌도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윤영근 작가의 작품을 보면 동양과 서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듯한 아주 오묘한 깊이 있는 작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서양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좋은 값에 팔려나가고 있고. 어때요? 좋으세요? 네, 윤영근 작가 작품도 이 RM이 너무 좋아해서 자신의 소장품 중에 하나입니다. 윤영근. 그래서 레코드에도 이렇게 판 낼 때도 요번에 저렇게 이미지로 낸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윤명로 작가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서보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국전 반대 시를 하면서 두꺼운 마테리얼의 표현을 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이 산수와 산 이런 모양들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이런 작품들은 이제 그 철체를 섞어요. 안료에 철체를 섞어서 새로운 기법으로 인왕산 같은 이런 강렬한 표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때요? 인왕산 같아요? 느낌이 좀 비슷하게 오죠. 그래서 이 서양 화법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의 전통성을 이렇게 지니시려고 노력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겸재정선 인왕제색도가 국보입니다. 정선의 국보는 두 작품이 있죠. 그렇죠? 네. 인왕제색도하고 금강전도. 금강전도 아시죠? 예. 그리고 정창섭 작가 역시 이렇게 한지로 두껍게 발라서 묵고적인 닭종이로 이렇게
아주 사색적이면서도 수행적인 자세로 표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단색화 작가분들은 우리의 전통 한지를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굉장히 그 화려한 색감을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전통 수묵화 정신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정상화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 단색화 작가분들하고 활동을 하시다가 일본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셨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그 새로운 자신만의 단색화 기법을 만들기 시작하시고 프랑스에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한국으로 오셨는데 한국에서 활동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색화 작가분들하고 너무나 유사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정상화 작품을 보면은 뭐로 표현한 것 같아요? 예? 예? 타일이요? 돌 같은 느낌도 들죠,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캔버스가 있으면 틀에 이게 캔버스 틀이 있잖아요. 틀에 끼우기 전에 그 면포에다가 뒤에 선을 다 긋습니다. 선을 다 긋은 다음에 이 밑에다가 뒷면에는 선을 긋고 윗면에는 얇은 모래를 2mm 정도를 이렇게 깔아요. 붙여요. 그런 다음에 막 구겨요. 구긴 다음에 그게 이렇게 그 흙 점토에 이렇게 구멍이 생기겠죠. 금이 가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다 이렇게 빼내면 이렇게 홈이 생기거든요. 그걸 이제 캔버스 틀에 딱 끼운 다음에 홈이 생긴 곳에다가 물감을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수성 물감들을. 그래서 그 홈 속에다가 물감을 하나하나 집어넣으려면 아까 김한기 작가는 어떻게 했죠? 점을 찍었죠. 근데 요번에 정상화 작가는 어떻게 하죠? 물감을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데 이게 하나하나에다가 이거 집어넣는 건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작업이에요. 이게 작가들이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면 한 3일 그려서 팔면 되잖아요. 그게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하나 만들려면 여기에 시간을 쏟아붓고 6개월, 7개월씩 걸리면 돈이 안 돼요. 그러면 자신의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소진이 되고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전개해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자존감이라든가 작품 세계에 대한 하나의 그 확실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칸 속에 계속 집어넣고 물감을 집어넣다 보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치 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슨 대리석 같기도 하고 또 무슨 부조 같기도 하고 짜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전혀 새로운 감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색화 작가 중에 누가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정성과 새로운 느낌을 가져다주는 정상화 작품이 굉장히 매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정상화 작품의 이 푸른빛을 보면 우리의 청아백자의 또 색감도 눈에 들어오고 이런 이제 또 매력이 또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푸른색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게 다 물감 집어넣은 거지 돌이 아니에요. 예. 자, 요 굉장히 매력이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하정현 작가는 마대에다가 뒤에서 물감을 올려서 또 그걸 그어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작가로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국제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지면서 이 작가는 이제 완전히 글로벌 작가로 성장했습니다. 이 하정현 작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누가 있죠? 김창렬
작가님, 그쵸? 이 물방울을 아주 극사실적으로 표현을 하시면서도 한국적인 그 미묘한 정서와 명상의 경지와 또 그 물방울이 가지고 있는 순간적인 그 사라짐? 영원한 것은 없는 그 허무감? 이런 것도 주면서도 또 굉장히 시적인 정서감도 또 불러일으켜 주죠. 하정현 작가도 우리 한국적인 정서의 색다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계시다가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에서 그 파리 근교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사시다가 그 프랑스 분하고 결혼하셨는데 이 캔버스를 살 돈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기존에 그렸던 걸 막 지우고 난 다음에 또 그리고 막 이랬대요. 돈이 없으시니까. 근데 어느 날 딱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 지운 게 물방울이 맺혀 있더래요. 아, 내가 그릴 게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물방울을 그리셨다고 하는데 정말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지금 제주도 가면 김창렬 그 미술관이 있고요. 아드님이 고려대학교 불문과 교수예요. 그래서 이제 저 고대 선배님이신데 그 저희 그 후배님께서 학교에도 기증도 하시고 김창렬 작가님 작품을 이렇게 물방울이 또 어릴 적부터 한자를 배웠대요, 할아버지로부터. 그래서 한자를 통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느낌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김창렬 미술관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베니스 비엔날레의 대표 작가로 간 정강영 작가는 우리의 전통성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심을 하다가 약봉지 있잖아요, 약봉지. 그 약봉지, 옛날 한약 약봉지에는 그 한자들이 다 써 있다 그래요. 그 책을 찢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가는 이 한지가 가지고 있는 그 한자의 정보성과 또 요 안에는 스티로폴이 있어요. 스티로폴로 한지를 쌉니다. 약봉지, 그 한자 약봉지를. 그래갖고 그것을 다 여기 매달아 갖고 캔버스에다 다 붙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정보와 현대의 정보가 공유하는 그 시점, 그리고 전통성의 맥을 이어가는 그 시점, 그리고 단색화 작가로서 계속 이 반복해가는 수행성,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정강영 작가가 또 해나가는 거 볼 수가 있는데 멋있죠. 여기 한지 작품으로 이렇게 스티로폴에 싸서 모양을 만들어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다 글씨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돈이 들어오는 복이라는 글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또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작품 또 비싸요, 또. 사람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특히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이 한자에 복이 들어오는 한자, 그런 걸 많이 찾고, 또 붉은색을 많이 찾고요. 중국 분들은, 중국 컬렉터들은.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도 있고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좀 더 그 아파트 문화에 맞게 모던하게 이렇게 디자인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작품은 아마 신세계 백화점에 걸려 있는 것 같고, 또 저 여배우가 또 엄청 좋아해서 또 글로벌 작가로 이렇게 정강영 작가가 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김태호 작가는 박서보 작가님의 제자로 캔버스에다가 20가지 색깔을 겹겹이 쌓습니다. 쌓은 다음에 그걸 또 파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 판 지점에 다양한 색깔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김태호 작가님 작품은 이 컬러별로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주부님들께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여기 색깔별로 있고 사이즈별로 있고 다양한 색깔을 내고 또 다양한 감성을 줄 수가 있고, 그런데 또 요 색을 많이 입힌 다음에 또 요걸 파내는 작업도 또 굉장히 힘겨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많아서 정말 그 뭐라 그러죠? 그 팬클럽?
예, 팬클럽까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작가분이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작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이제 조금 후에 나올 것 같고 이렇게 색깔별로 있어서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들을 많이들 이제 그 선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강소 작품은 너무 잘 아시죠? 오리 작가. 그래서 이강소 작가는 선을 그으면서 오리 같기도 하고 또 하나의 동양화 풍경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작품을 그릴 때마다 해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자신의 작품 세계를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신문섭 작가는 이제 그 푸른색과 흰색을 섞어서 계속 반복하면서 이 바닷속의 명상의 세계와 같은 이런 작품 세계를 전개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신문섭 작가를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 신문섭 작가 작품 앞에 쓰면 그냥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멍 때린다.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이 다 사라지고 나만의 바닷속에서 나만의 세계 속에서 고요하게 그 명상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통영의 바다를 그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통영에 가시면 이 신문섭 작가의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배 작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지 않나요? 이배 작가? 그렇죠. 작년에 프리즈 전에 그 선정 작가로 이 이배 작가가 선정이 돼서 입생 로랑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그 다 전시를 하면서 대표 작가로 오게 됐는데요. 이 이배 작가는 프랑스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서구적인 화법을 통해서 또 단색화적인 가장 한국적인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일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죠. 이배 작가 역시 박소보 작가를 잇는 이런 이제 단색화 작가의 이 계보를 잇고 있는 이제 홍대 제자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그 숯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고향인 청도에서 나오는 숯을 가져다가 그 숯을 다 매끄럽게 깎은 다음에 그걸 캔버스에다가 붙여요. 숯이라는 것은 나무가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태워서 어떻게 되죠? 새 생명으로 새롭게 또 탄생을 해서 또 다른 유용성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 끊이지 않는 열정과 연속성과 새로움과 이런 것들이 안고 있는 게 숯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는 이 숯을 직접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멋있어요? 네, 되게 멋있어요. 직접 가서 보시면 숯을 이렇게, 그리고 숯을 또 이렇게 해서 리움 미술관에 가면 그 프론트 데스크 있잖아요. 그 아래가 다 이 이배 작가의 숯이에요. 다. 네. 그리고 뉴욕에서도 이렇게 전시를 이 숯으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숯가루를 통해서 또 이 붓질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프리즈 전 때 전시됐던 작품 CD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배 작가랑 같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남춘보 작가는 면을 딱딱하게 해서 입체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지금 독일이나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또 굉장히 인기가 있는 작품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그 면을 딱딱하게 해서 붙였기 때문에 부조의 느낌이 나고 또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 효과가 있고 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제가 최영욱 작가는 단색화 작품에 속하지는 않아요. 단색화 작가 그 구대에 속하지는 않지만, 최영욱 작가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다랑아리를 그려내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 다랑아리를 소장하고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복을 가져다 준다. 또 우리의 전통적인 그 넉넉한 마음, 모든 것을 감싸 안고 끌어주는 이런 다랑아리를 표현하고 있어서 제가 특별히 이제 또 이렇게 표현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는데요. 얼마 전에 서울 옥션에서 다랑아리가, 조선시대 다랑아리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이제 그 3점이 국보고 5점이 보물인데 그 한 점이 아마 국보가 될 만한 작품이 나왔더라고요, 요번에. 그게 이제 몇 점 안 남아 있는데 36억인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요번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 최영욱 작가는 물감에다 돌가루를 섞어요. 돌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다랑아리를 표현하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면 이 다랑아리, 이 항아리 표면을 갖다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서 아주 깨끗하면서도 맑은 이런 시리즈로 해서 제목이 까르마입니다. 이 선들을 다 표현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인연의 법칙이라든가 또 사건의 법칙은 다 인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런 까르마 현상들을 또 다랑아리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집집마다 이렇게 많이 걸어두고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김종학 작가님은 이제 설악산 꽃을 표현해서 손으로 다 그림을 그리시는데 연세가 얼마 안 남으셨어요. 되게 노익장을 가시하시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데, 이건 추상화가 아닌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베갯잎이나 그 나오는 수놓는 모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손으로, 붓이 아니라 손으로 물감을 다 이렇게 그려나가시는 최고 경지의 이런 꽃의 또 그 설악의 작가로 너무나 귀중한 작가라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상화가 아니고 단색화가 아니지만 김종학 작가의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지막에 갖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예쁘죠? 여기 봄. 김종학 작가님의 작품은 여름 시리즈가 가장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름에 튀는 생동감, 이런 에너지가 가장 잘 나타나 있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직접 작업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여름 시리즈에 작업 가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상으로 이제 제가 지금 떠오르는 단색화 작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금 낯설기도 하고 그러셨겠지만 그래도 오늘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작가분들이 많고, 또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내 세계가 또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가 있고, 내가 새로운 세계와 또 소통할 수가 있구나 라는 그러한 하나의 출발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열린 아카데미 마치면서 원당 주임 신부님이신 이승희 아우스너 신부님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모르는 게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몰랐던 것들을 참 많이 알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학창 시절에 그 축구 잘하는 친구가 부럽고, 기타 치고 노래하는 친구가 참 부러웠고, 그리고 그림 잘 그리는 친구가 참 부러웠습니다. 전 그 3가지 재주가 별로 없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그림, 이런 예술 계통에 재주가 있으신 그런 분들을 뵈면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그 뿌듯한 만족감이 가슴 가득 꽉 차는 느낌입니다. 오늘 그 좋은 강해 주신 우리 박호선님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침으로 강복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열린 아카데미 마치겠습니다. 예,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